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 이 4명 의원의 사직안 처리. 오늘 자정이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번 보궐선거에 치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일단 여야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라는 합의도 조금 전 나왔죠. 지금 국회 상황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 부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신동근입니다. 네네. 네. 일단 어제 원내 부대표 되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뭐 축하드린다는 말 먼저 드립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원내 대치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잘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건 없었고요. 일단은 아까 5시, 6시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만 모였던 거죠. 다른 당은 왔었었나요? 정의당 의원들. 예, 정의당도 들어왔고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만 들어오지 않고 다른 의결 정석수가 찼던 상황이죠. 정석수 찼으면은 투표를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투표를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 상황에서 아마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잠정적인 타결을 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타결하는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12시 전에는 투표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정족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투표장에 본회의에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자체적으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들어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걸 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문제된 거 처리하고 또 18일인가요? 추경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겠다. 맞습니까? 네, 18일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나 잠정적으로 18일 날쯤 동시 처리를 하자. 추경과 특검을 이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검도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추천 방식, 여당이 할 것이냐, 여야가 할 것이냐, 야당이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예. 그리고 또 이 특검을 구성하는 기간은 며칠로 할 것이냐, 또 수사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합의가 됐나요? 아니면은 하는 것만 합의가 됐나요? 네, 하는 걸로 합의가 되고, 또, 그 구체적인 기간이나 범위, 이런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는 아마 추후 계속 협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원내 부대표께서도 참여하셔야 될 텐데, 지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 이런 분들의 체포 동의안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선 상정이 되죠. 예. 오늘 상정은 되는 걸로 될 걸로 보입니다. 상정되고 나서 그러면 국회는 이제 열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리면 자동으로 그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의원들의 투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추경안도 궁금할 텐데 추경안은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수정을 거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추경을 내더라도 또 국회 고유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겠지만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GM 군산공장 문제 때문에 그 지원 문제를 추경에 포함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문제도 포함이 되는가요?
예, 저희가 기존 추경안에도 이제 분산 공장제라든지 아니면 또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뭐 지원 방안이 포함은 돼 있는데 아마 그게 민평당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아마 협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미애 대표가 얼마 전에 깜도 안 되는 특검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죠. 대통령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또 지금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특검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특검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내 반발 혹은 당회 반발 어떻게 예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은 예전에 대통령까지 범위를 확장시켜서 예. 그리고 또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어떤 축소 수사 부분까지도 마치 범죄 행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우리 당도 원래 드루킹 사건 자체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밝히고 또 댓글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위 6.13 선거용 변경으로 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뭐 받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당시에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어떤 대선 불복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그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혹시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하나로 모아졌었습니까? 받자 아니면 받지 말자? 거기서는 뭐 길게 논의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방금 의원님께서 선거용이라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떤 대선 불복, 예. 그걸 마치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홍영표 우원식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홍영표 원내대표도 얼마 전 기자 간담회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댓글을 통해서 불법적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처럼 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대선 불복의 성격을 갖는 특검은 못 받겠다 이건 동일한 거죠. 그런데 뭐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특검 세부 사항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시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선거 전에 이 특검을 완성돼서 출발시키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이고 또 그건 뭐 원내대표나 또 수석의 고유 영역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도 같이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가 다시 원상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예. 자, 원내대표단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는데 네. 한쪽에서는 친문 지도부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예. 원내대표단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에게 그렇게 개파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문 지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네. 당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 당이 이 정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당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끌려다니기보다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요. 네. 국회가 계속 열리지 않았는데 네.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도 했습니다. 문호동 무임금 원칙 세비 반납하라. 이런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생각했을 때 국회가 어쨌든 여야의 누구의 책임이었던 간에 예. 42일 동안이나 공전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또 반성하고 같이 협치를 통해서 민생 문제 그리고 개혁 과제 그리고 또 지금 한반도 평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좀 힘을 모으는 그런 국회가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뭐 늦게까지 국회에 대기하셔야겠네요? 예, 지금 곧 될 것처럼 하면서 계속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 부대표였고요. 자, 오늘 방금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신동근 부대표도 자세한 세세한 내막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내일 저희가 다시 본회의 및 합의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약속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저는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4부에서는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6.13 지방선거 민심을 분석해보는 시간 지선아 사랑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 지선아 사랑해가 돌아왔습니다. 안혜준님께서 이 작가님 정말 진행 잘하시네요.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만 콕콕 집어서 주문해 주시네요. 바로 받아서 임수정님께서 이 작가님 진행 능력 탁월하십니다. 인맥 능력도 대단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기에 더욱 진행 능력이 쑥쑥 자라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거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엄청 바쁘시죠? 바쁩니다. 예. 소위 말하는 대목 아닙니까? 대목이긴 한데 좀 잘해주세요 언론사들. 왜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보세요 유지사를. 이 조사를 맡기면 공정 트레이드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커피만 공정 트레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도 여론조사에도 공정 트레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공정 트레이드의 그 선에 한참 못 미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선거 전이어서 뭐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선거가 박빙으로 흐를 때 접전 지역이 많을 때 사실은 이제 궁금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어느 동에서 또는 어느 연령대에서 내가 열세인지를 알아서 전략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지금처럼 좀 판세 차이가 워낙 이제 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제 괜히 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지금 조용하고 아마 역대 가장 이제 잠잠한 지방선거 흐름으로 좀 흐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KBS가 한 여론조사도 보니까는 거의 다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형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는 쪽에서는 마찬가지 이기는 쪽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 여론조사 이제 못 믿는다. 아예 전제 자체를 부정해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뭐 접전 지역이 많은 것으로 봤다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텐데.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데 것이고. 여론조사가 늘 맞았던 건 아니니까요. 앞서가던 여론 주자가 실제로 투표해 보면 뒤집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되면 흥미가 떨어진다 여론조사에. 그런 분석. 알겠습니다. 흥미가 떨어지는 거하고 여론조사가 맞냐 아니냐 조작했냐 아니냐 그건 다른 문제니까. 조작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직격탄인데 아주 안 좋은 그렇죠.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제가 불쑥 그나마 가장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제주도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경남보다도 최격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형세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거의 확정된 이후에는 문대림 후보가 원희룡 무소속 그 후보를 조금씩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지사들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2위와 격차를 벌릴 때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졌고 오늘 발표된 그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순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가장 큰 격전지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지금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기선 비서관이 이제 출마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양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후보에 이제 김방훈 전 정무부지사가 출마를 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에도 이제 후보가 있습니다. 또 정의당도 이제 있고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이른바 문심을 앞세우면서 상당한 이제 기세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도 쉽지 않은 경선일 텐데 3선의 김우남 의원을 꺾고 전 의원을 꺾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그 기세가 약간 꺾인 상황, 주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실제 어쨌든 무소속으로 원희룡 지사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약간 불신이 좀 강한 소속 정당이 있는 후보들에 비해서 그런 직접적인 반감 표출이 좀 더 적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원희룡 지사는 제주가 낳은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와의 일체감들이 좀 높게 형성돼 있는 측면들이 아마도 이제 좀 뒷심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문대림 후보에 대한 이제 공세가 통상은 현직 지사, 시도지사에 대한 공세가 모든 후보들의 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여긴 특이하게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에 대해서 모든 정당 소속, 모든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 그것이 어쨌든 이제 문대림 후보의 계속됐던 이제 상승 기세를 약간 이제 주춤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이제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은 1려 다야구도 제주도가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1대1 구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1대1 구도가 되면 원희룡 지사한테 유리할 테고 1려 다야로 가면은 문대림 후보가 유리할 텐데. 사실상 1대1 구도로 봐야 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리고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 역시도 상당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1대1 구도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 네네. 오늘 말입니다. 오늘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원희룡 후보가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했던 분한테 달걀 세례. 네. 폭행이 아니라 달걀 세례인가요? 달걀 세례도 받고 폭행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죠. 네, 미칩니다. 원희룡 후보한테 유리하게 미칠까요? 악영향을 미칠까요? 유리하게 미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으로 이제 본인이 있을 때 된 것이니까. 근데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쟁점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또 많이 명확하게 갈리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후보가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경우 이러면 이제 동정론이 이제 가미가 되는 것이니까 그 후보에 대한 공세들 이런 것들은 사실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맞은 후보들, 폭행을 당한 후보들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죠.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후보, 그렇죠. 카트칼 이제 그것이 이제 있었던 것이긴 한데요. 대전은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건이 이제 어느 정도로 보도가 일단 활자로 이렇게 본 것인데 실제 어떤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도되냐에 따라서 그 여파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크게 보입니다. 작을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관심 가는 게 경남인데요. 오늘 여야가 특검 합의를 했어요. 특검 합의를 하면 이것이 만약에 그 선거 전에 특검 수사가 착수를 한다면 그렇죠. 야당은 그걸 바랄 텐데요. 네. 이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만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 그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지지율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김경수 후보가 김태우 후보와의 격차를 많이 벌렸어요. 근데 한 주 후에는 그 조정세를 맞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포인트 내외로 김경수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기존까지는 드루킹 그리고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경남의 두 후보의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18일 날 특검법이 통과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처리가 그러니까 6.13 이전에 모든 부분들이 구성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될 것은 당연하지만 이걸 매개로 해서 누구를 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르게 영향을 일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됩니다. 단선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용 센터장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드루킹 특검도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구성이 한 이제 20일 이상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실제 선거에 이제 지금 보면은 김경수 의원과 관련한 이제 후보와 관련한 의혹들은 계속 이제 제공 야당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제 제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반영이 얼추 된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 단순히 실시되느냐 여부는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이 특검이 만약에 빨리 실시가 됐다 수사가 그러면서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 수사 결과들이라든가 수사 도중에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수문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제가 이제 특이했던 것은 뭐냐면 경남지사 당시에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있었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무당파 지지 후보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제가 질문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어떤 전통적인 지역의 정서와 반대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때 이 모름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와 다르게 응답 표출을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측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과 약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측면에서 보자면 통상 우리가 수문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수 정당 후보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후보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의혹이 있을 때 이렇게 계속 공세들이 있을 때 그 후보를 내가 지지한다고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후보뿐 아니라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수문표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 후보 어떤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내가 찍어줄 마음인데 드루킹이란 거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대라고 하는 얘기들이 기사되고 하니까 또 당당하게 도드라지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이후에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첨언을 하나 하자면은 지금 경남의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으로 이루어진 그 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면접이나 자동 응답에서 김태호 후보의 지지율은 30%대 전후로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전화 면접에서는 김경수 후보의 지지율이 자동응답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방금 그러면은 윤 센터장이 분석한 거 비슷한 거네요. 맞는데 근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직접 서로 응답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일종의 기명투표 방식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샤이한 표심들 자체가 잘 안 드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투표로 치면 무기명 투표지거든요. 이 자체가 샤이한 어떤 응답자들을 다 드러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샤이 표심들을 드러내는 데는 상당히 장점이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은 전국과 다르게 샤이 김경수 또는 샤이 민주당 지지층의 현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가설이긴 한데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실장님. 말씀하실 때 책상 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부산이 지금까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데 네,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거돈 후보가 벌써 3번째 도전이고 부산에서 상당히 인지도를 쌓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현 시장이죠, 서병수 시장. 네. 서병수 시장에 대한 어떤 뭐 불만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선거가 본인이 직접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될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자가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제 양자 선택하는 것, 여러 후보들 중에 선택하는 선거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열심히 이제 해 나가서 득표를 이제 올리면 되는 것인데 누구냐 아니냐. 이런 선거, 그러니까 특히 현직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평가를 받는 선거 될 경우 방어만 일방적으로 해야 될 경우 어려운데 지금 이제 서병수 시장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또 친박 성향이 상당히 이제 강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조사들을 살펴보면 격차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영남이라는 특성상 이제 이후에 뭐 뒷심들을 또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에서는 어쨌든 여당 소속인 오거돈 후보 이제 지명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강세 가능성이 이제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네. 합리적인 현 상황에서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권 실장님 하실 말 없으세요? 뭐 혼자 다 말씀하셔서.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저 그러면 경기도로 한번 가보죠. 참 경기도는 권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나 네. 뭐 같이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해주세요. 네. 수도권 네. 서울 따라할 다른 거예요. 지역보다 네. 되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네. 남경필 후보의 어떤 개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최근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조사 결과마저도 최소한 30%포인트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 자체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경기도는 남경필, 이재명의 후보 구도가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경선이 있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상당한 많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컸었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뒤집기가 힘들고 남경필 후보가 새롭게 꺼내든 어떤 뭐랄까 승부수라고 할까요?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개인사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들고 나왔죠. 많은 고심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상황의 열쇠를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아니 뭐 2등 후보가 네. 네거티브 유혹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네. 이렇게 지지율 퍼센티지가 많이 날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쪽으로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방금 고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들고 나와도 별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게 문제다. 더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이슈가 중앙의 이슈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인물의 장점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현직으로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들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석가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가령 이제 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그때 당시에 뭘 해도 BBK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묻지마 경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대선 이제 국정농단에 이어서 이제 탄핵되고 대선이 있을 때 이때는 묻지마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런 다른 것들이 이제 쟁점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 많이 이제 선거에서 이제 주요한 프레임으로 작동을 한 것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에 이제 연장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묻지마 여당. 왜냐하면 이제 임기 초반인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이제 어떤 신뢰가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마 여당 이 프레임은 사실 크게 작동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들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야당으로서 합리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마땅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거든요. 공세들이.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이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거대한 이 묻지마 여당 프레임에 사실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경필 후보로서는 어쨌든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집중 타겟으로 네거티브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남경필 후보 이제 여당 후보 같은 느낌도 줘요. 여당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변화 역사적인 의미들을 더 강하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이제 여권과 연정하겠다 대통령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야당 후보랑은 좀 다른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이 좀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흐름들, 기류들 그런 것들을 좀 흡수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시장이 경선할 때 비슷한 얘기를 윤영호 센터장이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당원들은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그렇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 투표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데 안 갔단 말이죠. 가지는 않죠. 근데 격차는 상당히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흐름 변화가 어떻게 됐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같은 논리면 지금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대통령 적극 지지층한테 계속해서 어필하고 손 내미는 거. 근데 통할 수도 있잖아요. 벽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같은 당에서 경선 후보를 뽑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실 큰 강이 있거나 큰 담이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정반대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정당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성향의 정당 소속의 후보인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반감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쪽에 있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완전히 다른 측의 이제 후보를 투표장에 직접 나가서 찍는 행위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또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있지 않겠냐. 만약에 뭐 그것이 지지층의 투표를 좀 약화시키고 떨어뜨리고 제약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상대방 후보한테 가서 지지를 하겠다. 그까지 할지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의미가 나타난다면 한국 선거 역사상 사실 잘 없던 일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인천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게 유정복 시장은 현 지사지 않습니까? 현역 프리미엄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번 그 후보들, 지난 4년 동안에 했던 그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유정복 시장의 인천 시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거의 한 바름 3에 계속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현직의 효과를 이전에 평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직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남춘 후보가 사실 박남춘 후보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지역의 이재명 후보라든지 그리고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와 달리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 인천시 내에서도 인지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30%포인트가 앞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박남춘 개인기보다 민주당이랑 간판이 더 크단 거예요? 민주당 간판이 아니라 대통령 효과죠. 대통령 지금 효과? 전국에 한반도 대화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우산 효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북미 대화하면 더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북미 대화하면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좁혀질 것 같아요?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그 이후에 경남이라든지 여타의 조사를 보면은 거의 10%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2위 자유한국당 후보를 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격이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6.12의 그런 세레모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전에 1차,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간에는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지선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인천은 또 지역적으로 북한과 가깝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뭐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은 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가 가깝지만 예를 들어 뭐 섬도 많으니까. 네, 그런 백령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인구는 그쪽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을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대하 전국 자체에서 그쪽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박남춘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이라든지 그런 어필보다는 전체 문 대통령 그리고 대하 전국에서 해서 어떤 효과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묻어가는 상황이 성격이 상당히 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발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유정복 후보뿐만 아니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제 누구죠? 남경필 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제 중앙당 사실은 선거라고 하면은 전국적 선거라고 하면 중앙당이 사실은 이런 슬로건이든 하고 얘기하고 당대표가 대신해서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경남의 김태우 후보도 이제 대표의 발언들이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제 당선에 좀 굉장히 의지가 있는 자유한국당 후보들 같은 경우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의 연결성을 좀 끊어서 대중들에게 어필하려고 해서 본인의 어쨌든 인물로 가지고 대중에게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전략을 김태우, 남경필, 유정보 이런 후보들은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간판 그것은 이제 사실 선거에 좀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빨간 점퍼를 이제 입지 않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이제 후보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흐름들 이제 아마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볼 텐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지역군들은 거의가 1대1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서울은 3자 구도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여론조사 보면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이네요. 여기는 일강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내연별로로 보면은 안철수 그 후보의 내연별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율을 보면은 여러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 10% 초반까지 나왔거든요. 한때는 20%까지 올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울시장의 판도는 박원순 1강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단일화도 얘기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둘이 합쳐봤자 한 25% 정도 내외가 되고 지금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같은 경우 60% 정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도 많이 낮다고 보여지고 하나 지금 포인트가 누가 이해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까 선거에서. 근데 좀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2등 싸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민심을 분석해보는 시간 지상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에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와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S를 통해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